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과 작은 사업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고부 갈등 이야기가 있다지만 제가 겪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괴하고도 기묘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버텨나가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죠. 문제가 생기면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는 정면 돌파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좋아하고 외향적이어서 저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도 쉽게 잘 어울리곤 했어요. 지금 신랑과는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만났죠. 선하고 고운 인상에 말수가 크게 없었던 선배였어요. 한눈에 반한 제가 먼저 고백해서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 또한 제가 재촉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항상 더 적극적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은 마음이 여리고 매사 느긋한 편이에요. 누구나 그렇듯 결혼 전에는 그의 태평한 성격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죠.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매력에 무척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비빌 곳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요. 예, 맞아요. 시댁, 정확히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는 중증의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여유 있는 시댁의 경제력을 믿고 편안히 안주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열정도 조금씩 부족한 평범한 마마보이 말이에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못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신다는 핑계로 조금씩 저의 삶에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작고 사소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신다던가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를 해두신다던가 하는 것들요. 살림이 서툰 제 입장에선 감사하기도 하고 친엄마 같다며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넘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저에게 약속을 잡거나 기다리게 하는 부담을 주기 싫으시다는 핑계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생각 없이 남편이 전해드린 비밀번호로 시어머니는 더욱 자유롭게 저희 집 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결혼 후 3년,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심해지셨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구를 옮기시고 화분을 사오시고 커튼 색을 바꾸셨죠. 물론 제 허락은 받지 않고요. 마치 우리 집이 본인의 영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성격이 긍정적으로 밝은 편이라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대화로 좋게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밖으로는 남편의 경제적인 독립을 도우면서 안으로는 시어머니께 지나친 간섭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우선 아버님의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작게라도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굳이 그래야 되냐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크게 거부하지는 않았기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음을 돌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주말이 지나자 어김없이 벨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전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어머니를 맞이했죠. 어머니는 한아름 향초 한 상자를 가지고 앉고 계셨어요. 이 향초가 벌레 퇴치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완화시킨댄다. 어머니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저기 둘러보시고는 침대 옆으로 향초 자리를 정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느라 오자마자 무척 분주하셨죠. 아가, 꼭 자기 전에 이 향을 피우고 자야 된다. 알겠지? 네? 네. 전 정리가 끝난 후 어머니와 다과를 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기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일일이 오셔서 살림살이에 손대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하고 일상적인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빠와도 함께 작지만 사업도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불편하고 지금 그만두라 훈수를 놓는 거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지금 그게 나보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야? 어머니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일그러지시더니 무척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반응에 당황한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어른이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저 따르다 보면 너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더는 말 말거라. 딱 잘라 이야기하시며 엄포를 놓으시니 저는 말 그대로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하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저런 행동이야말로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집착과 간섭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는 날은 전화로 꼬치꼬치 뭘 먹었냐, 가져다준 살림은 잘 사용하고 있냐, 바꿔놓으신 가구 배치가 쓰기 어떠냐 하시는 식으로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오빠, 이야기 좀 해. 어머니 말이야,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뭐가 또? 아니, 갈수록 너무 심해지시는 것 같아. 뭐가 또 어떠셨길래? 어제도 오셔서 우리 이불까지 갈아놓고 가시고 내 속옷까지 손대시는 것 같더라니까. 나 더 이상은 진짜 참기 힘들어. 좀 참아봐. 신경 써주느라 그러시는 거겠지.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의 마마보이라 웬만하면 네가 참으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던 남편도 하루 이틀 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지자 조금씩 상황을 인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관자적인 입장과 태도였죠. 결국 일주일 내내 어머니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제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중간에서 해결해 보겠다며 조금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린 후 저와 상의하에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남편이 겨우 달래서 진정시키고 더 자주 찾아뵌다고 설득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죠.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든 저는 다음날 아침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 있니? 문 앞에 계신 시어머니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나긋한 표정으로 말없이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본인께서 무척 신뢰하시는 무속인이 있는데 매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고 해요. 작고 큰 경조사부터 매년 보는 점사의 꿈 풀이까지 말이에요.
아버님이나 제 남편은 모른다고 하시면서 남자들이 뭘 알겠냐고 이런 일들은 안 사람이 알아서 챙겨놔야 집안이 기틀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전 딱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엄밀히는 모태신앙에 가까웠어요.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뿐 항상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무속인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어요. 그러자 여태까지 오셔서 했던 대부분의 행동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요일별로 섭취하면 좋은 음식 색깔을 준비해 오셨던 것부터 동서남북 풍수지리에 맞춘 가구 재배치까지요. 소름이 돋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야,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다는 건 피하는 것뿐이야. 세상 살면서 굳이 안 좋다는 걸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저를 어르고 달래시며 회유하기 시작하셨죠. 지금 본인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저와 제 남편을 위한 일이며 건강과 출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너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니?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 그러니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사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무척 원하고 있었거든요. 번번이 소식이 없는 저를 보며 티내지는 않았지만 신랑 역시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기에 저도 조바심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제 건강이 둘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게 한 달, 두 달 그러려니 했지만 햇수로 2년이 넘어가 버리자 안달이 날 수밖에 없더군요. 답답해하는 저를 보시고 친정 어머니도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임신을 바라고 계셨고요.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게 아니니? 그저 옛 조상들의 지혜를 조금 빌려서 생활하는 것뿐이야. 아이가 생기면 좋고 또 아니면 어떠니? 그치? 어머니, 내가 처음부터 괜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네 반감을 살까 두려워서 그랬어. 안 그랬겠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는 본인 말씀대로 중요한 것들만 따라서 해준다면 저희 집에 자주 출입하는 일도 줄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하셨어요. 전 여전히 찝찝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어머니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란 다른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어느 잡지에서 본 글귀를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이런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잘 지내면 되는 거라고 연신 고마워하시며 돌아가셨어요. 만족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 역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좋게 마음먹어 보려고 노력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잠시 들리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가방 속에서 나온 건 여자 속옷이었죠. 애야, 이리 와봐라. 1개, 2개, 어디 보자. 자, 여기 3개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장군마을이라고 양기가 강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다복한 가정에서 힘들게 구해온 거야. 네? 뜨악하는 표정으로 속옷을 바라보는 저를 애써 못 본 척 하시고는 이걸 항상 몸에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길 원한다면 속는 셈 치고 착용하고 생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여자가 입던 속옷이라니 너무도 찝찝했지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돌려보냈죠.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너무 찝찝해요. 도저히 못 입겠어요. 애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이게 얼만 줄 아니?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어머니는 속옷 한 벌을 구하는데 3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시며 입는 신용이라도 해보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셨죠. 지치다 못한 제가 항복 선언을 하고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확인 전화를 멈추셨어요. 그 당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 확인을 하시는 시어머니 전화에 노이로제라도 걸릴 지경이었는데 비로소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바로 2달 뒤 놀랍게도 전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임신을 했어요. 초음파를 확인하니 건강한 콩알이 턱하니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전화를 줄이시고 집에 찾아오시는 일이 적어져서 줄어든 제 스트레스가 임신의 결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속옷 덕분이라며 잔뜩 흥분해 계셨어요.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어머니의 그런 지나친 맹신이 슬금슬금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분명 정도가 과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기쁜 경사에 겨워서 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한참 태교에 열중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큰 일이 생겼죠. 임신 중에 감기가 걸려서 며칠 열이 올라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약도 먹을 수도 없고 배도 조금씩 불러와서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엄마가 되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구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진짜 대단하다. 새삼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한달음에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분 꿈자리가 사납다더니 우리 손주한테 바로 영향이 오는구나. 2주 전에 어머니랑 연락하는 무속인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어머니 대간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조만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예견을 했다면서 말을 전달하는 내내 잔뜩 흥분해 계셨어요. 임산부가 열감기에 걸린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겠냐며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려는 저를 가뿐히 무시하시고는 들어가서 쉬라고 말을 끊으셨습니다. 곧이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전복죽을 끓이셨죠. 이번에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려나 불신하고 있었던 저는 어머니가 정성껏 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볼수록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배가 아프신 건지 요리를 하시는 내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걱정이 되어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화장실이란 자고로 집에서 정화의 역할을 하는 곳이란다. 밖에서 들여온 물건이 화장실을 거치면 나쁜 기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 기억하렴? 세상에. 그래서 요리하시는 도중에 쌀이며 전복을 들고 화장실을 계속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셨던 것이고요. 임신 도중에는 더욱 행동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앞으로 밖에서 나갔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손도 씻을 겸 꼭 화장실을 들어가도록 하고 가구나 음식도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꼭 화장실에 한번 들리는 거 잊지 마. 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속을 알 수 없는 각종 약재들과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의 태반을 입욕제로 만든 것이라며 항아리에 한가득 가져다 놓으시고는 목욕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으로 몸을 씻으라고 뿌듯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제 눈이 미치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놓고 가기도 하셨고 제 남편을 시켜서 본인이 지시하신 걸 제가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야말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친정으로 가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태가 그나마 조금 사그라들었죠. 10달이 지나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병원에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제게 제왕절개를 권유했지만 친정 식구들과 남편, 시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닫으셨습니다.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몇 번이나 사주의 탄생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만실에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중얼거리셨죠.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애써 무시한 채 전 무사히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어요. 건강하고 어여쁜 아들이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어린 아이 같았던 남편은 제법 듬직하게 아빠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전부터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고요. 저 역시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한편 눈물이 날 만큼 무척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아이와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를 하시며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연신 가슴을 두드리시며 허트름을 하셨어요. 점심에 먹었던 스파게티가 체한 것 같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니 소화제를 찾아오던 저를 향해 손을 내저으셨어요. 어머니, 속 많이 답답하세요? 괜찮으세요? 약 좀 드세요. 아니야, 됐고. 애야, 식칼 좀 가져와봐. 식칼이요? 어머니는 식칼을 받아들고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셨고 저도 놀래서 쫓아나갔죠. 시어머니는 식칼을 현관문 앞 바닥에 몇 번씩 직선으로 그으시더니 그 자리에 칼을 내려놓고 수십 회 내려놓은 식칼을 뛰어넘으셨어요. 10분 가까이 반복하시고 나서야 이제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며 안도하셨습니다. 기가 막혔죠. 또 한 번은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유행할 때쯤이었어요. 집안 곳곳을 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본인이 입고 계시던 속옷을 벗어서 싱크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식용유를 뿌려 속옷을 태우시고는 그 젤을 물에 섞어서 현관문과 창문 곳곳을 닦으셨어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동들이었죠. 이 상태로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도 상의드리고 어머니를 말려야 할 것 같다며 가족 회의도 해보았지만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설득하는 말과 일들이 가정의 평화와 안위를 위협하는 나쁜 영들이 부추겨서 생기는 생각들이라며 본인이 하시는 일에 신경을 끄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신랑과 제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은 규모의 요식 사업이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실수도 많고 하나부터 10까지 어설펐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힘으로 무언가 시작해보고 있다는 자체가 뿌듯함이 생기고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힘들거나 지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유가 있으셨던 시부모님, 아니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셨나 봐요. 본인 아들이 편안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셨던 것 같고 처음이라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을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불안함에 잠도 잘 이룰 수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소형 스피커 하나를 가게로 들고 오셨어요. 아가,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일단 틀어봐. 앞으로 가게 열고 닫을 때까지 항상 틀어놔야 돼? 노래예요, 어머니? 그게 너희 식구들 사주와 이름에 오행 중 금이 부족해. 그러게 내가 아이를 시간 맞춰 나자고 하지 않았니?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새로 이름을 지어왔어. 이름을 새로 지어오셨다고요? 너 왜 맨날 그렇게 한 번에 알아듣질 못하고 되물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식구들 이름을 다 바꿀 수도 없고 본래 이름이라는 게 불러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더라. 일단 틀면 알아. 전원을 연결하고 스피커를 틀자 김땡땡 이땡땡 김땡땡 이땡땡 하는 식으로 저와 제 신랑의 새로 지은 이름을 연속적으로 부르는 녹음 목소리가 끝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와 연락하시는 무속인이 새로 지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해 보낸 것이었죠. 놀란 제가 스피커를 끄려고 하자 성을 내시면서 이렇게 해야 돈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그대로 말아먹게 된다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신랑도 기가 막혀서 그런 어머니께 한마디 어찌하진 못하고 당황해했고요. 결국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상한 녹음 소리를 종이에 켜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저와 나머지 식구들은 그런 어머니가 점점 더 많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을 돌보시는 아버님이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 붙어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희 부부도 사업을 시작했기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저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맴돌았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부탁드리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욱더 집착적으로 무당과 무속신앙에 빠져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은 어머니의 눈빛이 어느샌가 섬뜩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멍하게 무언가 생각하시는 일도 잦아지고 문득 벽에 서서 저를 노려보시는 일도 그렇고요. 전 친정엄마께 이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듣자마자 친정엄마는 너무 놀라고 걱정하시면서 시어머니께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무속신앙을 과신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니시던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께 전달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 내외분이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니 한시라도 빨리 저희 집에 와봐야겠다고 부탁하셨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만큼 의논 끝에 저희 집에서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시어머니께는 당연히 비밀로 했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 내외분이 저에게 염려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무속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보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조금 중한 상태이신 것 같다면서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점집이나 무당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운들이 붙어서 정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빙이라던가 귀신이 붙어온다던가 하는 말들이 아주 없는 말은 아니라면서 그대로 놔두면 어머니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가능하다면 꼭 교회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여러 번 어머니를 강하게 설득했어요. 엄마,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자. 지금 엄마는 모르는데 남이 볼 때 진짜 걱정스러울 지경이야. 이것들이 진짜 누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내가 지금 노망이라도 났다는 거야 뭐야? 그래, 노망이라도 났다면 이해라도 가겠어. 지금 엄마 하는 짓을 좀 봐. 짝. 결국 시어머니는 설득하는 신랑의 뺨까지 올려붙이고 말았죠.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하라는 엄포를 놓으셨어요. 자금이 끊기면 별 수 있겠냐며 점집도 못 가겠지 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모아두셨던 돈으로 한동안은 점집을 연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돈벌이 없는 주부셨고 큰 돈을 가지고 계시진 못했던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가지고 계시던 돈이 바닥이 나자 무언가 쫓기는 사람처럼
가지고 있던 폐물과 가방을 팔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시고는 500만 원만 입금하라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시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전화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다들 정말 왜 이래 나한테? 내가 뭘 했다고 다 방해야 방해.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쉽게 돈이 구해지지 않자 어머니는 발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식구들 앞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전이 되어버리셨죠. 하얗게 타버리신 듯한 표정으로 멍하게 말이에요. 걱정이 된 제가 식사를 챙겨드리려고 해도 겨우 물만 몇 모금 드실 뿐 일체 거부하셨어요. 결국에는 한동안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셨어요. 정말 무언가 어머니 영혼에서 중요한 걸 가져가 버린 것 같았죠. 시아버님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신 본인 탓에 어머니가 일이 되신 건가 하는 죄책감에 다시 어머니께 생활비를 주시고 다정하게 보듬어도 주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 좋아하시던 무속신앙이나 점집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시고 밖에 나가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듯이 외출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며 뭔가 공포에 떠시기도 하시고 연신 잠자리에서 깨시는 일도 많고요. 어떠한 재미나 웃음도 잃으셨어요. 아들과 손주라면 죽다가도 돌아오실 것 같은 분이셨는데 대면대면해지시고 놀러가자고 제안이라도 드리면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사들고 뵈러 가봐도 방에서 잘 나오시지조차 않으시고요. 정신병원에서는 어머니의 그런 증상을 우울증, 갱년기 증상 정도로 진단할 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점차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예전보다 나은 면도 있다며 위로했죠. 적어도 어머니의 그 이상하고 기괴한 행동들은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이후 저와 제 신랑은 어머니가 주신 이름 녹음이나 풍수지리 따위의 도움 없이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대박이 나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힘을 합쳐 올라갔어요. 단골도 생기고 동네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서 신이 나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요. 스스로 일어서 보는 경험을 하자 저희 신랑도 마마보이 딱지를 떼고 어느새 제법 성실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인 우리 아이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서 어느새 11살이나 되었어요. 부적 한 장 없이도 건강하고 착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계셨죠. 다행히 하루 한 끼 식사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긴 하지만 금세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걸 마음 편해 하셨습니다. 시아버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그저 시어머니가 집에 잘 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면서 지내셨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핸드폰이 울려서 들여다보니 몇 년 만인지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놀라운 반 두려운 반으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지금 전화 저한테 거신 거 맞죠? 애야, 아가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안하다 애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전 일단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놀란 마음에 그날 가게 오픈을 미루고 곧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배를 누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며 저를 붙잡고 사과할 게 있다며 엉엉 우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서 일단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겠다는 제 소매를 붙잡으시고는 시어머니는 일단 본인 이야기부터 들어달라며 막무가내셨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 제게 전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저희 부부가 사업을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는 제가 무척 미우셨다고 해요.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하려는 일에 딴지를 걸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지도 않는다고요.
무엇보다 편안하게 아버님 밑에서 사업을 배웠으면 하는 본인 아들을 꼬드겨 힘든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점집 무당에게 저를 쫓아내고 싶다고 한탄을 하셨나 봐요. 그러자 그 무당이 제안을 하기를 쫓아내거나 갈라서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아들과 손주 인생도 있지 않냐 하면서 제 기를 죽이고 기운을 누르는 기도를 하자고 했대요. 어머니는 안 입고 온 며느리가 기가 죽어 본인 말도 잘 들으면 아들도 역시 제 자리로 찾아올 거라는 기대에 무당의 말에 덥석 승낙했다고요. 하지만 가족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아버님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바람에 정해진 일정대로 돈을 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진행되던 기도는 중간에 멈추게 되어버렸고 화가 난 무당이 어머니께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요. 사람의 기를 누르는 기도는 그저 평범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 업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화가 난 신이 노하셔서 그 기운이 무당 본인과 어머니에게 갈 거라고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놀란 어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고 애썼지만 무당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고 결국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무당은 어느 날부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요.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점사를 관두고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소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무당이 사라진 그 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누군가 자신을 노리는 듯한 환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밖을 바라보면 어두운 무언가가 본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음침하게 도사리고 있는 듯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잠이 들면 꿈에서도 나타나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 검은 그림자가 한 번은 시어머니의 입을 가리키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낄낄거리다 사라지곤 했다고 하고요. 잠을 자면 몸을 누르기도 하고 심장을 움켜쥐기도 하고 덫에 걸린 쥐처럼 어딜 가든 누구와 있든 두려움에 떨며 지내셨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10년. 노한 신의 분노가 10년은 좋게 갈 것이라는 무당의 말이 온종일 머릿속을 빙빙 돌았고 이 공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셨대요. 너무 두려워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몸이 가뿐해지고 해방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본인을 짓누르던 무서운 그림자의 존재가 증발해버린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공포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시라도 빨리 제게 가서 빌어야겠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아침에 전화를 거신 거였어요. 내가 이제야 너에게 입이라도 떼고 사과라도 할 수 있구나. 미안하다 애야.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전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고 괴로웠던 걸 생각하면 저 역시 쉽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며 두 손을 모아 비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그냥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할게요. 그러니 이제 진정하세요. 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 많이 반성하고 괴로워하신 게 제겐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그러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붙든 채 우셨어요. 마치 10년 동안 못 흘린 눈물을 모두 다 흘려보낼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희 시어머니는 제법 잘 웃으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셨어요. 듬직하게 자란 손주를 보러 저희 집에 놀러도 오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셨답니다. 아버님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온 식구들이 제주도로 가족여행도 다녀왔어요.
또 하나 다행인 건 더 이상 그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들과 무당 이야기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평범하게 돌아와 남들처럼 소소하게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많은 의문이 들어요. 어머니가 겪으셨던 그 이상한 현상은 정말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경험이 단순한 우울증 증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당의 저주 때문이었는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